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섬뜩한 제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최근 K본부 사회부로 이직을 하게 된 기자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는 내내 굉장히 소름이 돋아서 3-4번을 다시 읽었던 내용입니다. 조금 길 수 있으니 편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K본부 사회부에서 근무를 하게 된 기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편의에 따라 내용을 수정, 편집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야기 속 사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남자가 저에게 했던 말은 어떠한 단어를 생략 혹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본래 저의 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특장애를 앓고 있었고 기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바꿨죠. 기자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특장애를 앓고 있었고 직장 내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특증상과 원인 모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했던 곳은 중소미디어 회사였습니다. 부서에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팀장이 있었고 저를 잘 챙겨주셨던 부장님이 계셨죠. 하지만 평소에는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저를 괴롭혔는데 그럴 때마다 부장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며 제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입사시험을 봤을 때도 부장님이 면접관이었는데 저를 합격시켜 주시기도 했죠. 제가 갖고 있는 특장에도 이해해 주셨고 인턴 기간에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공포학과에 투고한 이유는 제가 만난 한 사내의 미스터리한 일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당장은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했던 그 사내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저의 특장애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저는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림픽대교 위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2021년 팀장 승진에 좌절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장님은 송년회가 끝난 뒤 저를 잠실로 데려가 술을 사주고 위로해 주셨고 그날 부장님과 엄청 술을 많이 마셨죠. 송년회를 마치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직 고민을 정리하고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집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 집이 구이동이라 강남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림픽대교가 있는데 걸어서 건너는 건 처음이었죠. 대부분의 한강대교에는 자살 예방을 위한 높은 난간과 자살 상담을 위한 비상전화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에는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라는 글귀가 적혀있죠. 하지만 올림픽대교는 난간이 허리 높이로 낮았고 통로의 폭이 좁아 난간까지 2걸음만 걸어도 어두운 강물이 흐르는 한강에 추락할 수 있어 위험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나 자살 예방 문구는 보지 못했죠. 오늘 같은 겨울밤에는 한강에 추락하면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걸어서 건너기로 한 선택을 후회하며 올림픽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까이에서 본 올림픽대교의 야간 조명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올림픽대교 위에 철제 횃불 조형물이 있는데 예전에 조형물은 놓던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생각났죠. 저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잠시 추모하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방금 횃불 조형물을 지나 올림픽대교 중간을 지나던 중 노래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사내가 뒤에 나타나서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죠. 그 사내가 김경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기괴하게 악을 쓰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리도 악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아무도 없는 올림픽대교 위에서 그 사내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빨리 걸으면서 그 사내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 사내도 제가 서두를 때마다 재빨리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굽히더니 갑자기 제 다리를 안간힘을 다해 잡는 겁니다. 놀라서 팔을 빼려고 저도 안간힘을 다했지만 어찌나 악력이 센지 팔은 풀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남자의 초점 없는 눈과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팔과 다리는 말랐지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죠. 또 그 사내의 옷은 물 밖으로 막 나온 것처럼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뛰어내릴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널 때까지만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대교에 전조등을 켠 차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과속으로 지나다녀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죠. 휴대폰을 꺼내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내가 물귀신처럼 제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 사내와 함께 올림픽대교에 서 있을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남자는 올림픽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왔는데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올림픽대교 물귀신이 한강으로 뛰어들라고 계속 속삭여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만약 제가 성급한 행동으로 이 사내를 자극한다면 그 사내는 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남자를 진정시키고 올림픽대교를 건너게 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걷는 내내 그 사내를 최대한 난간에서 멀리 걷게 했고 그 남자가 남은 올림픽대교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한강은 정말 큰 강이기 때문에 보통 걸어서 건널 때는 수십 분이 걸리는데 그날 정신질환자와 함께 올림픽대교를 걷는 순간이 수십 시간이 걸린 것 같은 공포감을 생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찌나 무섭던지 다리를 건너는 내내 지난 1년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특장의 경련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전하게 올림픽대교를 건너 넓은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 사내는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내가 제 다리를 놓았고 저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 사내 옆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은 사내가 제게 자신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하더군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직업병이 도져서 대체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건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리고 그에게서 도시괴담 같은 기묘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오바마 미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3월 20일 사이버 테러 공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요원들에 의해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기억을 지우기 위해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출소 후 뇌수술 후유증으로 성격과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여성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등 망가진 삶을 살게 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사내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너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들을수록 그 사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덜 들었죠.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흥미로운 기사가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취재 의욕이 생겼습니다. 술김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기자인 걸 밝히고 수성펜과 냅킨을 주고는 연락처를 달라고 말했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폰이 없다고 말했고 대신 휴지에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더군요. 그리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얼굴에 있는 특장에는 저주 인형에 걸린 낚싯바늘 때문입니다. 저주 인형을 찾으면 올림픽대교에서 던져요. 그 말을 끝으로 제가 한눈을 파는 동안 그 사내는 갑자기 한강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내와 헤어진 후 근처 별다방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그 사내가 남긴 알 수 없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반면에 부장님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목소리가 들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해부터 술을 끊기로 결심하며 그 경험을 잊으려고 했지만 누군가 제 저주 인형을 만들어 저를 괴롭힌다는 말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사내가 준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제가 그 사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는 펑펑 울었고 더 이상 정상적인 전화통화가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전화통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취재하듯 직접 어머니를 찾아갔고 굉장히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올림픽대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 말 49제를 지냈다는 겁니다. 저는 온몸의 솜털이 쭈뼛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죠. 그날 밤
제 다리를 잡고 제 도움으로 올림픽대교를 건넜던 그 사내를 생각하며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 남자가 말했던 게 사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이걸 기획기사처럼 만들기 위해 그 어머니와 몇 번 더 인터뷰를 했고 취재 아이템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의혹에 대한 취재 기획서를 부장님에게 제출했습니다. 회의에서 제 설명을 듣고 있던 팀장은 저에게 이건 어떤 기사냐고, 우리 회사가 공포 사연이나 읽는 웹사이트냐고 말을 하더군요. 부장님에게 그런 도시괴담을 기사로 만들기 시작하면 찌라시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며 제 기획서를 공격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랬는지 얼굴이 자꾸 특장애가 와서 제 얼굴을 본 부장님이 급하게 팀장님을 제지했죠. 부장님도 몸 아픈데 취재하느라 고생했다며 다독여 주셨죠. 저도 다음번에 기사 아이템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며 그 사내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더 아프고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봐야 소용없을 때 문득 사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자로서 평소에는 샤머니즘과 엑소시즘은 미신으로 여겼는데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주 인형을 의심했습니다. 우선 저를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괴롭혀온 팀장밖에 없어서 팀장이 부재 중일 때 서랍을 뒤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야간에 제보 전화를 기다리며 혼자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사 사무실에 있는 서랍을 모두 열고 직원들의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형님으로 생각했던 부장님의 서랍에는 케이크 상자가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저주 인형이 있었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것 같은 여자 인형의 옷을 벗기자 등에 붉은 페인트로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인형의 머리, 가슴, 배, 팔다리에 녹슨 쇠못이 박혀 있었죠. 저는 핸드폰으로 인형 사진을 찍어서 부장님에게 보여줬고 저주 인형을 만들어서 저를 몰래 모욕했던 부장님과 의절했습니다. 그러나 부장님과의 오랜 친분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죠. 특히 형님처럼 믿어온 부장님이 실제로 저를 저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회사 전 직원이 사무실 CCTV를 통해 저주 인형 사건을 알게 됐고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되자 사표를 내고 지금의 K본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사직하고 퇴근하는 길에 팀장이 저를 흡연구역으로 불러서 저주 인형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팀장 말로는 6년 전 입사 면접 때 팀장이 저희 스펙 때문에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부장님이 저희 특장애 때문에 많이 반대했고 국장님까지 직접 설득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자 반대 근거가 약했던 부장님이 면접 지원자들의 관상을 보자고 제안했답니다. 팀장님이 부장님을 따라 역술가까지 찾아가 면접자들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술가가 부장님을 보고는 대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니놈이 문제라며 올해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주리가 틀릴 운명이라고 말하더래요. 부장님이 깜짝 놀라 역술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고 역술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용의 관상이 있는 자를 고용하면 액대음을 하겠지만 그 자가 네 놈을 떠나면 언제든지 큰 화가 찾아올 것이야. 허나 만약 그 자의 저주 인형을 만든다면 그 자는 영원히 떠날 수 없을 것일세. 그 말을 듣고 부장님은 곧바로 국장님에게 저를 강하게 추천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국장님이 더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팀장이 저한테 덕분에 긴장감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고 특히 제가 K본부로 옮기게 되자 팀장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회사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장님이 주술을 믿어서 저에게 그런 짓을 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회사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인형을 없애서 그런지 원인 모를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특장의 증상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시청자들 앞에 서야 하는데 특장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공포학과를 통해 이 남자의 이야기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많고 그 중에는 믿기 힘들면서도 섬뜩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죽은 남자를 올림픽 대구에서 만났고 그가 말해줬던 대로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찾아낸 것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보자가 만났던 남자의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저로서는 잘 모를 일입니다. 다만 그간 제보자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짜로 판명되는 것을 보면 분명 어떻게 해서든 그 남자와의 약속을 지키면 장애가 치료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본인이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